필기노트 70쪽을 가면 수익률이라고 나옵니다. 매년 한 문제를 고정적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수익률 몇 가지 배울 거냐면 세 가지 배울 겁니다. 세 가지. 자, 기대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수익률, 그 다음에 요구수익률. 혹시 요구수익률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던가 기억납니까? 위험조정 할인율, 위험조정 할인율. 그 다음에 실현수익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매년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최근에는 요구수익률입니다. 요구수익률은 매년 시험에 출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요구수익률이 매년 시험에 요즘 출제하고 있다. 기대수익률은 이론적으로 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기대수익률은 계산 문제를 내는 거야. 기대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계산해 보십시오.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을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계산 문제는 지금 이번 수능까지 하지 않으니까 계산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요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나중에 다 하게 된다고. 다른 건 다 못해도 계산 문제를 못 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하시더라고. 이거는 곱하기만 하면 돼. 곱하기만. 곱하기하고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다니까. 곱하기 여러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다. 다만 이론적으로 기억할 건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을 계산할 때 곱하고 더하는데 그것을 가중평균한다고 그래요. 이 평균이란 말만 좀 기억하시면 돼. 평균이란 말은 기대수익을 뜻해. 아까 우리 여기 분산이 뭘 뜻했습니까? 분산이 위험을 뜻했어요. 그러면 평균이란 말이 나오면 그럼 뭘 뜻할까? 기대수익 또는 기대수익률을 뜻한다고.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평균 기대수익률이다. 기대수익률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이란 말 나오면 기대수익률이다. 수익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자, 지금 필기노트는 70쪽 하고 있는데 70쪽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거기 가운데쯤에 수익률 나오면서 기대수익률, 예상수익과 예상지출로 계산되는 예상수익률인데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개별자산의 기가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 포트폴리오 기에다 동그라미 게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시험에 나오면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이 나올 확률이 높죠. 거기 1번에 양가는 1번에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 그러면서 경제상황 발생 확률 곱하기 상황별 기대수익률 이런 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기대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곱하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밑에 표 나오죠? 그 표를 주면서 계산 문제를 하라 간다고. 그럼 이 표에 의해서 계산 문제를 풀면 어떻게 하냐면 확률, 호황 그 옆에 확률 20 나왔죠? 그 옆에 기대되는 수익이 몇 나와요? 10. 그럼 20 곱하기 10 더하기 50 곱하기 8 더하기 30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하는 것을 가중평균한다고 그래. 가중평균. 그래서 거기 표 바로 위에 하살표 있고 마지막에 가중평균 나오죠. 그 평균이 나오면 뭘 뜻한다? 기대수익을 뜻한다. 그거 하나 기억하는 거야. 그거 하나. 그 밑에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도 마찬가지야. 포트폴리오 기대수익은 좀 더 복잡해. A, B, C 세 개 분산 나오면서 그 표 바로 위에 가중평균 나왔죠. 그러니까 평균이 나오면 뭘 뜻한다? 기대수익을 뜻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자, 그러면 이제 칠판 좀 보자고요. 평균이 나오면 기대수익이고 분산이 나오면 위험을 뜻한다는 소리야. 위험을. 그러면 평균 나오고 분산 나왔던 게 아마 아까 한번 봤어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봤다고. 필기노트로 가면 72쪽을 한번 가봐요. 72쪽의 타이틀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야. 맞죠? 그럼 그 평균이 뭐래요? 기대수익. 분산은 위험을 뜻한다는 소리야. 자, 평균 뭘 뜻합니까? 기대수익. 분산은요? 위험을 뜻한다고. 그럼 다시 칠판을 보자고요. 자, 그 부분 제가 찾아가 볼게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 나왔습니다. 그럼 평균 분산 결정법이 나왔는데 이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평균이 뭘 뜻해요? 기대수익. 분산은요? 위험. 그럼 평균 분산 결정법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평균 분산 결정법을 배울 때 이것 배웠어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맞죠?
그거 하나 배운 거야. 그럼 이제 요 평균 분산 결정법 보면 뭐 사례 나오고 막 복잡해 뭐 숫자 나오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요 사례는 요 지문, 요 1번, 요 개념. 이 개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사례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요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위에가 중요하다고. 이거. 그러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이 나오면 가장 쉽게 나오면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쉬운 지문이야, 우리에게. 근데 내용이 들어가면 평균하고 분산 가지고 결정하겠다. 이런 뜻이요.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있는데 A하고 B 중에서 너는 뭘 선택할래? 근데 평균 분산 결정법을 해보겠다. 그러면 평균하고 분산을 비교해서 A하고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이 말이야. 이걸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한다고. 오늘 수업 들어보고 민법하고 개론 중에 하나 선택해 보라고. 그런 뜻이야. 이게.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되는 거야. 요 사례 1번을 봐봐요. 사례 1번을 보면 기대 수익이 똑같아. 요 기대 수익이 똑같죠? 사례 1번은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도 10이고 B도 기대되는 수익이 10이야. 그러면 사례 1번은 A하고 B 기대 수익만 보면 어떤 걸 선택할지는 몰라요. 기대 수익이 똑같으니까. 근데 위험을 봤어. 요 분산이 위험이고 근데 위험을 분산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 표준 편차라고 표현한다고. 표준 편차. 요 표가 표준 편차야. 기가 기대 수익률이고. 요 기대 수익률은 평균을 뜻하고. 예. 요 표준 편차는 분산이니까 위험을 뜻하고. 여기 이제 분산을 뜻하는 거예요. 분산. 이렇게. 그럼 평균하고 분산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사례 1번은 기대 수익이 똑같아요. 그럼 기대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높은 거 선택할까 낮은 거? 낮은 거. 그럼 A가 위험이 낮잖아요. B보다. 그럼 A를 선택한다. B를 선택한다. A. 그래서 사례 1번은 A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사례 1번은. 그럼 사례 1번이 되면 사례 1번에서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선택한다면 A 선택한다. B를 선택한다. A를 선택한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A가 B를 지배한다고 그래. 지배한다. 그래서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을 다른 말로 지배 원리라고 표현해요. 지배 원리. 필기노트는 지배 원리라고 없을 거니까 필기노트에다가 지배 원리라고 한번 써보세요. 자, 마무리 정리해 볼까요?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쉽게 나온 것은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거고 좀 어렵게 나오면 이제 이거 나오는 거야. 그럼 평균 분산 결정법이란 이게 나와. 평균 분산 결정법이란 기대 수익이 똑같을 때 위험이 낮은 자산을 선택합니다. 그 말이야. 그게 요 사례 1번이야. 그럼 사례 2번 봐봐요. 사례 2번은 뭐가 똑같아요? 위험이 똑같아. 표준 편차가. 그럼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그럼 A가 수익이 높죠. 그래서 A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례 2번은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A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A를 선택한다고. 이 또한 A가 B를 지배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 사례 2번을 문장 만들어내면 위험이 동일할 때 기대 수익이 높은 자산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평균 분산 결정법은 결국은 기대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낮은 것. 위험이 똑같으면 기대 수익이 높은 자산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도 됐어요. 근데 3번 한번 볼까요? 3번. 3번은 평균 분산 결정법을 한번 해보게요. 3번. 그럼 3번을 보면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기대 수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3번은 기대 수익률만 가지고 따진다면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A를 선택해야 돼. 기대 수익률 가지고 따진다면 기대 수익이 높은 거. 근데 위험을 가지고 따져볼까요? 위험을 가지고. 그 위험을 가지고 따지면 위험이 낮은 거 선택해야 돼. 그 B를 선택해야 된다고. B를. 그러면 3번은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A하고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이걸 평균 분산 결정법의 문제점 또는 한계 이렇게 한다고. 이 말은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의미하셨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여기는 칠판은 이것밖에 없지만 강의 노트는 그 밑에 자세히 써놨다고. 그 자세히 써놓은 것은 잘 나오지 않아. 자세히 써놓은 것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요 2번까지가 잘 나오는 거야. 2번까지요. 요 사례 1번, 2번은 요 위에 있는 요 지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요 1번, 2번을 굳이 기억할 필요 없고 요것만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것만. 의미하셨죠? 근데 3번은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데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이제 나중에 변이계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변이계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뭐 상식적으로 이거 한번 봐볼까요?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평균 분산 결정법은 안 되죠. 그러면 3번에서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요 차이점을 한번 봐볼까요? A하고 B 중에서 수익이 높은 자산이 어디입니까? A. 그러니까 A가 고수익 상품이야. B는 저수익 상품이라고. 이제 위험을 봐요. A하고 B 중에서 위험이 높은 게 어디예요? A. 그래서 A를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고 하고 B를 저위험 저수익 상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돼 사실은. 여기까지 하시면 된다고. 뭐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요 3번에 초점 맞추지 말고 요거 요게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거. 3번처럼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뭐 이 정도까지만 해요. 자, 갑자기 수익률 나오다가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점프해서 평균 분산 결정법 봤습니다. 그럼 다시 수익률로 가야 돼. 기대 수익률로 다시 옮겨가자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70쪽에 있으니까 기대 수익률은 칠판 보면서 보게요.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니까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수익률 3개 배우는데 기대 수익률은 끝났어요. 그럼 요구 수익이 나오죠. 요구 수익률이 최근에 계속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구 수익 보러 갑시다. 요구 수익률 이게 이제 개념이고 요 1번이 나온 게 요구 수익률의 구성이야. 요구 수익률의 구성.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요즘 1번하고 2번 요걸 시험에 잘 내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요 개념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 위험 조정 할인율, 주관적 수익률, 기회비용, 필수적 수익률, 그다음에 뭐 요구 수익률, 예부적 수익률, 사전적 수익률 엄청나게 많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최소한의 수익이라고. 그다음에 요 주관적 수익이라는 게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요. 그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건 아까 봤잖아요. 위험을 처리할 때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요구 수익을 사용하는 방법, 요상 배웠잖아요. 그럼 왜 요구 수익률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투자 대상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투자자가 나와. 투자자 갑이 나와. 그러니까 투자자 갑이 이 부동산에 돈을 투입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이 투자 대상 부동산 가격이 10억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 다른 말로 해보세요. 총투자에. 총투자에. 그러면 투자자 갑이 이 부동산에 자기 돈 1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수익은 나와야 된다. 최소한 이 정도의 수익은 충족돼야 된다. 이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 투자자 갑이 이 부동산에 10억을 투입하기 위해서 갑은 최소한 10%는 나와야 돼야 된다. 그게 10%를 투자자의 요구 수익이라고 한다고. 요구 수익. 그럼 투자자 갑이 나는 8%만 나오면 투자하겠다. 최소한 8%만 나오면 투자하겠다. 투자자 갑의 요구 수익은 몇 퍼센트? 8%.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 대상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이라고. 최소한의 수익. 최소한 이 정도 나와야 된다.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이라고. 그래서 이 최소 최대한 가지고 몇 번 출제해요. 최소라고 나오면 옳은 말인데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그럼 뭘까 X일까? X가 되는 거야.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한 4번 정도 여기에 초점 맞춰 출제했습니다. 자, 이거는 좀 기다리세요. 위험 조정 할인율은 투자자 갑의 요구 수익률은 8이에요. 근데 투자자 을의 요구 수익률은 꼭 8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투자자 을의 요구 수익률은 갑의 요구 수익률은 10인데 8인데
투자자 의뢰 요구 수익률은 12%가 될 수 있다는 소리야. 선생님, 니는요? 나는 10%. 그럼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그럼 다른 건 주관적일까 객관적일까? 주관적이다. 주관적. 이제 여기에 초점 맞출 수 있어요. 자, 기회비용. 얘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건 좀 이따 이거 설명해 보고. 여기까지가 요구 수익의 개념이에요. 그럼 요구 수익이 이제 구성으로 갈 건데, 여기에 최근에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투자자 갑에게 당신의 요구 수익률이 8이라는데 왜 8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갑이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갑이 내가 10억을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최소한 8은 요구합니다. 그거 알아. 그거 왜 8이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요즘 은행 이자율이 이게 4%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행 이자율만큼은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아, 맞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은행 이자율이 4인데 너는 당신은 왜 8을 요구했어?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불확실성이 없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즉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대가를 내가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의 대가를 요구한대. 그럼 위험의 대가가 몇인데? 위험의 대가가 2%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럼 두 개 더하면 6인데 왜 8을 요구했니? 인플레이션이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발생한 만큼 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까지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을 2%를 포함시킨대. 그래서 8이라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이 투자자 갑의 요구수익이 8인데 이 요구수익 8은 은행 이자율하고 위험의 대가하고 예상 인플레이션으로 구성된다는 거야. 근데 요 은행 이자율은 아까 했잖아요. 시간만 흘러가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 이자율을 시간의 대가라고 그래. 그럼 얘를 시간의 대가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요구수익률은 시간의 대가에다가 위험의 대가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시간의 대가, 위험의 대가, 여기 이제 예상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더하면 요 세 개인데 이 세 개 중에서 본질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얘는 부수적인 거라고.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요거는 요구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그럼 요구수익의 본질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OX? O. 여기 예상 인플레이션을 빼도 상관없다는 거야. 예상 인플레이션은 본질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럼 요구수익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OX? O. 예상 인플레이션을 포함시켜도 상관없어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시간의 대가를 다른 말로 시간 비용 이렇게 불러요. 위험의 대가 위험 비용 그래요. 그래서 요구수익은 비용이야. 비용이라고. 근데 시간의 대가는 은행 이자율인데 은행 이자율이 4%다.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시간의 대가는 위험이 없는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한다고. 그다음에 위험의 대가는 위험 할증률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예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O.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가산한 것이다. O. 됐죠? 자, 그러면 이 부분 해볼게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거. 요구 수익률은 할인율이에요. 다음 주에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라는 것을 배워요. 그러니까 투자 이론이 어려운 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쫙 계속 나오면 좋을 텐데 저 뒤에 있는 내용이 나온다고. 배우지 않는 내용이. 그러니까 투자는 어려워진다고. 요구 수익률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할인율인데요. 그럼 요구 수익률 봐봐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4%인데 여기에 요 위험 할증률을 가지고 조정한다고. 기본이 4%야. 내 위험 할증률이 2%가 되면 여기 없다기 봐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몇 %가 되는 거예요? 6%가 되는 거라고. 그럼 위험 할증률이 3%가 되면 요구 수익률 몇 %요? 7%가 된다고. 그럼 결국 요구 수익률은 요 위험을 조정한 거라고. 위험을. 기본이 무위험률인데 여기다가 위험 크기에 따라서 조정됐다는 소리야. 그래서 위험을 조정한 할인율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이렇게. 위험 조정 할인율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내진 않지만 자 이제 엄청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투자 대상 부동산 위험이 높으면 투자자는
위험의 대가를 많이 요구해요. 맞죠?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위험 할증이 높아지니까 요구수는 뭐한다? 높아질 것이다. 요거 잘 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이걸 내는 거야. 여러분들 무위험률이 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은행 이자율이니까. 무위험률은 은행 이자율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제가 말하는 이 시장은 자본시장이야. 동대문 시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럼 무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지. 은행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럼 은행 이자율이 4%인데 은행 이자율이 7%가 되면 투자자는 이렇게 하지. 부동산 투자자는 요즘 은행에다 예금에도 7% 준다고. 그럼 부동산 투자할 때 7%부터 시작하게 된다고. 그럼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수는 뭐한다?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요구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은 요구수는 이 세 가지 구성되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요구수는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요구수는 높아지는 거죠. 위험 할증이 높아지면 당연히 요구수는 높아지는 거죠.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당연히 요구수는 높아지는 거죠. 그럼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수도 높아진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럼 요구수는 끝났어요. 이제. 그럼 요구수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7월달, 8월달이 되면 요구수익률과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한다고. 지금은 이 부분만 하는 거야. 좀 있으면 다음 주에 요구수익률이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 이제 7월달, 8월달 다 정리한다고. 지금은 그 부분, 해당 부분에만 공부하고. 자, 정리하고 갑시다. 요구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맞죠? 투자자마다 갖다 다르다. 주관적이다. 요구수익률의 구성은 본질은 두 가지야.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 여기에 부수적으로 예상 인플레이션이 들어간다. 요구수익률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되고 시간의 대가를 무위험률이라 하고 위험의 대가를 위험할증률이라 한다. 여기에 예상 인플레이션이 포함된다.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요구수익률은 변동하게 되어 있다. 무위험률이 높아지거나 위험할증이 높아지거나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요구수익률도 뭐한다? 높아진다. 이렇게. 자, 제가 요구수익률이 주관적이란 말을 초점에 맞춰서 시험에 출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 기회비용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요게 몇 번 출제했고 위험조정 할인율은 뭐 나올 일이 없고 기회비용도 작년에 출제했고 기회비용은 거의 안 나오다가 이제 작년에 그냥 요구수익률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냈다고. 이제 주관적 수익률이란 게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쉽게 주면 이렇게 주는 거야. 요구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다. 그럼 올까 있을까? 오요. 근데 그렇게 내지 않을걸요. 그렇게 내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출제자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낼 거냐면 이렇게 낼 거란 말이에요. 봐요. 요 A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릴 필요 없어요. 책에 다 있어요. 필기노트에. 다만 A라는 말만 안 써놨을 뿐이에요. A라는 부동산에 기대되는 수익률이 10%예요. 그럼 투자자가 나오지. 투자자 값이 나오고 투자자 을이 나와요. 그러니까 투자자 값과 을은 이 부동산의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기대되는 수익이라고 자신의 요구 수익이라고 비교해요. 그럼 여기 투자자의 요구 수익이 나올 거라고. 그럼 투자자의 요구 수익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투자자 값의 요구 수익은 8이고 투자자 을의 요구 수익은 10이라고 해봐요. 그럼 기대 수익하고 요구 수익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할 건데 값은 이 부동산으로부터 8%만 나온다면 8만 최소 8이 나온다면 투자하겠다는 소리야. 근데 10이 나올 걸로 예상돼요. 10이 나올 걸로. 그럼 값 입장에서는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을은 12가 나와야 돼. 을 입장에서는 근데 10밖에 안 나온대.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똑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말로 동일한 투자 대상에 대해서 투자 여부는 투자자마다 갖다 다르다. 왜? 요구수익률이 주관적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수익률이 주관적이란 말은 빼버리고 이 요구수익률이 주관적이란 말을 돌려가기로 어떻게 하냐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여부는 투자자마다 다르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오.
거기 숨어 있는 것은 요구 수익률이 뭐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거 받아 쓸 필요 없잖아요. 그 위에 있잖아요. 71쪽 가운데 그림 나왔죠? 그 그림이 지금 이거야.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가면 위험에 동그라미 해놓고 투자자마다 다르다 써놨네. 그래서 주관적이네.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네. 바로 밑에 동일한 투자 대상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마다 투자 여부는 같다 다르다. 이게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다 그 뜻이야 이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대 수익률을 배웠고 요구 수익률을 배웠어요. 그럼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배운 이유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소리야.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투자 결정이 나오지. 투자 결정. 투자 결정 이거 엄청나게 잘 내요. 계속 냅니다. 투자 결정. 그러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할 때 하는 건데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크다면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투자 선택한다. 투자 가치에 있다 그런다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돼. 2번을 기억하지 필요 없어요. 2번은 요구 수익이 더 크대요.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엄청 잘 내죠. 작년에도 요거 냈고 계속 내네요 이거. 기대 수익이 더 클 때 투자 가치가 있다. 기대 수익이 더 클 때 투자 가치가 있다. 이거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까지 기대 수익이라고 기대 수익 무슨 계산 문제지만 계산 문제 안 했지만 기대 수익도 들어봤고 요구 수익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 안 들은 게 있죠. 그게 실현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실현 수익률은 잘 나오지 않는데 이제 작년에 나왔었어요. 그럼 당분간 안 나올 거라고.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실현 수익률이 뭐냐면 이게 실현 수익률이야. 어느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기대되는 수익률이 10%였어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8%였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더 컸죠. 그러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투자하죠. 그러면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두 개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 거라고. 그럼 투자 여부 결정에서 투자 결정에 사용되는 투자 결정과 관련된 수익률은 기대 수익이라고 요구 수익이라고. 그래서 투자 결정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수익률을 계산해 봤어. 1년 후에 실제로 발생된 수익률, 실제로 발생한 수익률, 실제 수익률이 6%가 나오더란 소리야. 이렇게. 그럼 투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거야. 요구 수익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이게 만약에 9% 나왔다. 9% 나왔다? 그러면 괜찮아요. 요구 수익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근데 6%가 나오면 요구 수익보다 더 낮게 나온 거야. 그럼 투자 실패한 거라고. 자, 질문해 볼게요. 여기 기대했던 것은 10이었는데 6밖에 안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실패라고 합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요? 불확실성. 이게 위험이야. 이게 위험. 내가 기대했던 것을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은행에다 예금했다고 봐요. 그럼 은행에다 예금하면 은행에서 4% 이자를 주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기대했던 수익은 몇 %야? 4%지. 은행에 가서 예금하면서 이자율이 몇 %예요? 그러니까 4%래. 그래, 알았어. 10억 예금할게. 그럼 내가 10억 예금하고 나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몇 %야? 4%야. 그럼 1년에 4% 줘야 안 줘요? 주잖아요. 4%. 그러면 기대했던 거 주잖아요. 그럼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불확실성이 없지. 그것을 무위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동해버리는 것을 위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위험의 개념을 알려주는 거지 여기 뭐 시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이제 투자 실패한 거예요. 이거. 이런 거 투자 실패했다고. 요 실제로 나온 수익률 요걸 실현 수익이라고 그래요. 실현 수익률. 그 실현 수익률을 필기노트는 없으니까 혹시라도 쓰실 분은 요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실현 수익률 나오면 그럼 1번 실현율은 실제 수익률이다. 수익률이다. 요거 하나 하고 2번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과 관련이 없다. 관련 없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실현 수익률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말이에요. 투자 결정과 관련이 없다는 거. 그럼 투자 결정과 관련된 것은 뭡니까? 기대 수익하고
요구 수율이죠. 여러분의 배터리 수명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왔는데 열심히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이 기억도 없습니다. 기억나는 말 중에서 뭐가 기억날까? 네 박자, 네 글자, 기아, 요상. 뭐 오늘 와서 기아 요상이라도 알고 가야지. 기아 요상 알고 갔는데 집에 가니까 기아 요상만 기억나지 기가 뭔지 몰라. 하도 뭔지 몰라. 요상이 뭔 말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기아 요상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번 느끼지만 요 7월달, 8월달에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두 분 이야기할 때 옆에서 들으면 언니 나 이제 기아 요상 알았다. 7월달, 8월달에 그때 깨우치면 돼 그냥. 시험 보기 전까지만 기아 요상이 무슨 말인지 알면 된다고. 굳이 지금 알 필요 없죠. 근데 지금 알고 있으면 기분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있으면 한 짜증만 나. 모의고사 나오면 틀려버리고 그러니까 언니 왜 나는 찍어도 안 맞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 다 쓰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 3번 투자 결정은 잘 나오는데 요 4번이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나올 시기가 됐어요. 4번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3번이 자주 출제되고 요 4번은 논리적으로 지금 할 필요 없이 논리적으로 제가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그 논리적으로 안 되면 그러면 요령만 하시면 돼. 자, 요 투자 균형이라는 게 뭐냐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같으면 투자 균형이에요. 요 같으면. 그럼 요 1번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투자 균형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러면 균형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해서 같아질 것인가?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복잡하게 처음에 설명하지만 나중에는 쉬워져요. 아, 그렇구나 하면 돼 그냥. 여기 기대 수익이 있고 요구 수익이 있어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10%고 기대되는 수익률이 15%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균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같을 때가 균형이니까. 그럼 이제 균형으로 가는 방법. 균형으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봅시다. 1번은 기대 수익률을 15%로 그대로 두고 요구 수익률을 15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같아졌잖아요. 자, 2번은 요구 수익률을 10으로 그대로 두고 기대 수익률을 10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3번은 둘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1번은 뭘 변화시켰어요? 요구 수익률. 2번은요, 기대 수익률. 3번은 둘 다 변화시키는 거야. 3번은 둘 다 변화시켜서 기대 수익률을 12로 만들어주고 요구 수익률도 12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다 똑같아 이렇게. 그럼 다 균형 상태가 같다고. 그럼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두 개가 같아질 때가 균형이야. 그러니까 지금 균형으로 가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방법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균형이 아니잖아요. 기대 수익이 더 크니까. 그럼 같아져야지 균형이야. 그럼 같아지는 방법은 1번처럼 요구 수익을 높이는 방법, 2번처럼 기대 수익을 낮추는 방법, 3번은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방법. 어떤 방법일까요? 번호로 1번, 2번, 3번 몇 번? 2번. 그건 2번이지. 느낌 있자지. 색깔 다르잖아. 괜히 제가 노란색으로 쓴 게 아니요. 느낌이 안 아파. 이거야지. 2번이지 2번. 2번처럼 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2번처럼 하겠다는 소리는 기대 수익률을 변화시켰어요? 요구 수익을 변화시켰어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여기 봐요. 기대 수익률을 낮춘다. 기대 수익률을 높인다. 이렇게 나오잖아. 요게 쟁점이야. 요게 결론이야.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쭉 써놓은 거거든요. 요 논리적으로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봐요. 기대 수익하고 요구 수익이 똑같아요. 그럼 균형이야. 그러면 뭐 그냥 균형 상태에 있는 거라고. 근데 균형이 아니네. 기대 수익이 높네. 그럼 균형으로 갈 때 요구 수익률을 10으로 그대로 두고 기대 수익률이 15면 15를 낮춰버리는 거라고. 그럼 기대 수익률을 다운시킨다는 소리야. 2번은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근데 기대되는 수익률은 7밖에 안 돼. 7%밖에. 그럼 요구 수익률을 변화시킨다. 기대 수익률을 변화시킨다. 기대 수익률. 그럼 기대 수익률이 7이니까 높여야 되겠지. 의미하셨죠? 응. 봐요. 2번을 보면 기대 수익률이 더 낮아요.
그러면 앞으로 기대 수익률은 뭐요?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우리 시험은 약간 오래됐어요. 이거 나온 지가. 근데 최근에 이 평가사 시험에서 나오고 있다고. 자, 봅시다. 왜? 그러면 여기 논리적으로 하지 말고 요령 보시라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대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에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야 된다, 낮아진다? 낮아져야지.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상승한다. OX, X 하락한다, 그죠? 하락한다. 그러면 뭐 된다고. 그게 요령이에요. 기대 수익이 높으면 낮춰라. 기대 수익이 낮으면 높여라. 이렇게. 괜히 했나? 연습.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이 높대요. 앞으로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은 높아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높으면, 기대 수익이 높으면 떨어져라. 기대 수익하고 요구 수익을 비교해서 요구 수익이 높대요. 기대 수익이 낮죠? 기대 수익은 앞으로 높아져라. 그럼 끝이야.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이게 논리라고. 그 논리는 필요 없어요. 자, 논리적으로 한번 해보긴 합시다. 한번 보자고,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가. 논리가 이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괜히 이거 논리적으로 해서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지 말고 기대 수익 높네? 너는 떨어져라. 이번엔 기대 수익 낮네? 높아져라. 그럼 되죠. 눈빛 별로 안 좋아지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결혼 점수는 최소한 몇 점입니까? 60점, 90점? 결혼 점수 90점 맞아서 뭐 할 건데? 결혼 90점 맞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결혼 90점 맞았다. 그럼 민법은 피진이 의사표시 알고 가는 거야. 나머지는 하나도 못해. 결혼을 90점 맞으려면 뭐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 피진 의사표시도 자세히 못하고 가. 그럼 나머지 무권대 이런 거 그런 게 있었어? 그러고 간다고. 그럼 떨어지는 거지. 자, 여러분이 요구하는 결혼 점수는 60점이에요. 그런데 35점 맞았어요. 35점에서 떨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35점에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다 불합격이지 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점수는 높아져라.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내 결혼 점수가 너무 낮아 언니. 그럼 높여라. 그러면 되지. 그치? 여기에 결혼 점수야. 기대 수익률이. 의미 아셨죠? 그렇게. 선생님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괜찮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속은 편하지 뭐. 머리도 복잡 안 하고. 응?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를 봅시다. 요구 수익률은 10인데 기대되는 수익률은 15야. 결론은 기대 수익률은 떨어져야 돼. 그렇죠? 그럼 왜 떨어질 것인가? 1번처럼 되면 투자 수요가 증가해. 그럼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 그러면 사는 사람은 비싸게 산다고. 그 비싸게 사면 기대되는 수익률은 떨어지겠지. 비싸게 사면.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라고. 근데 2번처럼 되면 요구 수익률은 10인데 그 부동산에 기대되는 수익률은 7밖에 안 돼요. 그럼 안 산다 간다고 사람들이. 그럼 투자 수요가 감소해. 그럼 가격이 떨어져. 그럼 사는 사람은 싸게 산다고. 그럼 기대되는 수익률은 높아진다고. 이렇게. 이게 논리적으로 한 거야. 근데 이 논리가 이해 안 되면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요 기대 수익률 낮으면 높아져라. 기대 수익 높으면 떨어져라. 이렇게. 결혼 점수 3월 달에 모의고사에서 90점 맞았어.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90점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떨어질 일만 남았지. 예? 자, 됐어. 이제 그만해 이제.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기출 질문 한번 볼까요? 1번 요구 수익률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OX, X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예? 제가 이제 작년 시험 지문 가볼게요. 작년 시험 지문 이렇게 나와요. 기대 수익률이란 어느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OX, X 다시 해볼게요.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기대 수익률이란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OX, X 기대 수익률이 아니면 뭐요? 요구 수익이지. 요구 수익. 작년에 그렇게 냈어요. 2번 무위험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OX, X 무위험률이 높아졌습니다. 은행 이자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요구 수익이 당연히 높아져야지. 그래서 틀린 점이죠. 3번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높아야 되죠. 커야 한다. OX, O. 작년에도 이건 냈거든. 작년에도 계속 내요. 4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높대요.
너 떨어져라. 끝이야. 그러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요. 기대 수익률은 상승한다. OX, X 하락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여기 가지고 장난 안 쳐요. 여기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하죠. 장난 안 치고 요거 마지막 요거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수익률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에서 두 꼭지 남았어요. 포트폴리오하고 합계 시한가치 게 남았습니다. 여기 평균 분산 결정법은 봤고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는 크게 보면 세 개 파트로 나눠져요. 첫 번째 파트가 11월, 12월 과정에서 했던 거. 첫 번째 파트가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야. 자, 두 번째 파트가 11월, 12월 달에 보지 않은 파트. 새로운 게 이제 하나 추가돼요. 여기 이제 두 번째 파트야. 분산 투자 효과. 그래서 무슨 상관계수가 나오고 복잡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상한 말 나와요. 뭐 최적의 포트폴리오 나오고 뭐 저점이 나오고 교차점 X 써놓고 막 복잡해요. 여기 두 번째 파트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계산 문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는 저는 필기노트에 여기 포트폴리오 있는 게 아니라 앞에 개별 자산의 아니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할 때 그게 들어간다고 제가 표시해 놨어요. 여기 아까 있었잖아요. 요거.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라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세 개 파트. 첫 번째 체계주 겸 비체계주 겸 그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오늘 새롭게 배우게 되는 상관계수란 말 이상한 말 나온 거예요. 여기 두 번째 파트. 그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계산 문제. 포트폴리오 계산 문제.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 첫 번째 파트 이거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세 개 파트라고 그랬어요. 여기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가 계산 문제. 요거 필요 없고 첫 번째 파트하고 두 번째 파트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11월, 12월 과정에 했던 거라고. 요 첫 번째 파트가 쉬워요. 두 번째 파트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파트가 요 첫 번째 파트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나온 게 요거 여기까지가 지금까지는. 근데 최근에는 어디로 넘어가고 있냐면 요 두 번째 파트로 출제 비중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가 좀 어렵다고. 요거 무슨 상관계수가 나오고 난리가 쳐. 얼추 의미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 가볼게요. 자, 포트폴리오 우리말로 하면 분산 투자입니다. 그럼 분산 투자 반대가 뭘까? 집중 투자. 포트폴리오는 주식 이론이에요. 주식 이론인데 부동산에 접목시키는 거야. 근데 주식하고 부동산이 다르니까 똑같게 주식 이론하고 똑같게 적용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을 거고. 그러면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요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두 가지로 투자해 볼게요. 자, 1번 집중 투자. 집중 투자했단 말은 하나의 주식에만 투자했다는 소리야. 제가 전 재산이 10억이야. 10억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이걸 A회사 주식을 샀어요. 이렇게. 여기에 집중 투자예요. 자, 두 번째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그러니까 분산 투자했다. 그 말은 A회사 주식도 사고 B회사 주식도 샀다 이런 뜻이래요. 자, 요 2번이 분산 투자, 영어로는요 포트폴리오. 1번이 집중 투자. 집중 투자 하나만 사는 거. 그 집중 투자는 영어로 말하면 뭐라 할까?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집중 투자는 영어로 말하면 모르시죠? 저도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이 집중 투자를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몰빵. 어느 분이 저한테 알려줘서 실제로. 몰빵이라 하더라고. 집중 투자가 영어로 몰빵이래요. 몰빵. 자, 그러면 요 집중 투자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 A회사의 영업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럼 A회사의 주식의 가격, 주가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가겠죠. 그러면 나는 대박 나는 거야. 수익률이 높아질 거니까. 그런데 A회사가 영업 실적이 나쁘고 A회사 오너가 경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럼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럼 수익률은 떨어진다고 그렇게. 그러면 하나의 자산에 투자한다면, 집중 투자한다면 문제점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란 소리야. 그럼 대박 아니면 쪽박이면 수익률의 변동이 클까 작을까? 커요. 수익률의 변동이 크다 말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소리라고. 그럼 몰빵을 해놓으면 그러면 위험은 커질까 작을까?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하겠다,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했는데 A회사 주식의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B회사 주식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하나가 떨어지냐 하나가 높아지는 거지. 그럼 수익률의 변동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 불확실성이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요. 그러면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키겠다.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그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투자 전략을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해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위험이 이상한 말이 나와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가장 시험에 자주 많이 나왔던 게 요거.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요거. 특히 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말이 잘 나와요. 여기서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별하는 거야. 그럼 체계적 위험은 뭐고 비체계적 위험은 뭡니까? 요거 구별하는 거. 구별하는 게 이 파트에서는 포인트야.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거기 2번에 모든 부동산의 공통된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굳이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A라는 부동산이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답니다.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고 C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게 모든 부동산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학자들이. 그럼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체계적 위험이 뭔데?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등이니까 다른 것도 있다는 소리야. 여기다 굳이 하나를 추가하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그럼 이 체계적 위험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세 개를 결합한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대로 살아남는다. 그대로 또렷하게 살아남는다. 그럼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건데 그 위험에 체계적 위험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에 공통되어 있다.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하더라도 제거 감소할 수 없다. 요거를 엄청나게 잘 낸다고. 작년에 시험 지문 5개 나왔잖아요. 포트폴리오 지문 5개. 5개 중에서 지문 2개가 체계적 위험이 감소라고 나와. 체계적 위험이 감소라고. 체계적 위험 감소라고. 뭡니까? 있습니까? X. 체계적 위험은 절대로 감소하잖아요. 지금까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 체계적 위험 감소라고만 나온다고. 작년은 지문 2개가 체계적 위험 감소라고 나왔죠.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체계적 위험 감소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X야, X. 자, 그런데 비체계적 위험도 있대요. 비체계적 위험은 칠판 다시 볼까요? 비체계적 위험은 A 부동산은 가지고 있는데 B하고 C는 없어요. 자, 이제 B는 있지만 A하고 C가 없는 거야. C는 있는데 A도 없고 B도 없는 거라고. 이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체계적 위험은 다 가지고 있는 거. 비체계적 위험은 그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거. 그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 다른 말로 개별 부동산. 여기 제가 일부러 부동산 자산 해놓은 거 일부러 해놨어요. 왜냐면 시험은 개별 자산이나 나올 수도 있고 개별 부동산이 나올 수도 있고 모든 부동산 나올 수도 있고 모든 자산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무슨 말 되셨죠? 그러니까 요 자산 대신에 부동산 나와도 상관없고 부동산 대신에 자산 나와도 상관없고 같은 뜻이에요. 그럼 개별 부동산, 개별 자산에만 있는 위험. 이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 체계적 위험은 이걸 외우셔야 돼. 체계적 위험은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은 체계적 위험이다. 이걸 외우셔야 되고 비체계적 위험은 영업 경비 변동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것은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하는 말이 체계적 위험인가 비체계적 위험인가 봐봐요. 모든 부동산이 다 가지고 있으면 체계적 위험이야.
그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특정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비체계적 의미야. 그러면 소송에 붙어 있다. 소송이 걸려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건 체계적일까 비체계일까? 비체계적이에요. 모든 부동산이 소송 걸린 거 아니잖아요. 요 A, B, C 세 개 부동산이 있는데 A 부동산만 옆에 부동산하고 토지의 경계에 관해서 소송 붙어 있는 거라고. 그럼 소송 붙어 있는 것은 소송 문제는 체계적일까 비체계일까? 비체계적. 그러니까 그런 건 외울 필요 없어요. 다만 요거는 외우셔야 돼.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은 무슨 의미입니다? 체계적 의미입니다. 그 비체계적은 여기 A만 가지고 있고 B, C는 없는데 만약에요 A만 투자한다 해봐요. 그럼 A만 투자하면 집중 투자죠. 그러면 체계적 위험도 부담하고 비체계적 위험도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했다. 포트폴리오 구성했다.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살아있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A가 가지고 있는 것은 B로 C로 분산된다는 소리야.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 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은 체계적 감소란 말이라. 요거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야. 체계적 감소란 말 나오면 틀린 말이다. 이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 끝나고 나면 그럼 이거 해볼까요? 요거. 자,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비체계적 위험을 더했습니다. 이걸 총위험이라고 그래. 총위험이라고 그냥 나오지 어쩔 때는 이 총위험을 또 지랄 또 전체 위험이라고 나온다고. 아 미치겠어. 학자들이 왜 그런지 몰라. 그냥 일반적으로 총위험 그러니까 총위험이라고 하지. 이걸 또 전체 위험. 이걸 전체 위험 이렇게도 불러요. 이렇게. 자, 체계적 위험을 이걸 3%라고 하고 비체계적 위험을 4%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총위험은 몇이 돼요? 7%가 되죠. 1번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체계적 위험이 감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비체계적 위험이 반드시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체계적 위험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이 반드시 감소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도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고. 그 비체계적 위험은 4가 여기에 2로 감소했어요.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3으로 그대로 남아있거든. 그러면 총 위험은 몇입니까? 5가 되죠. 자, 그럼 이걸 지문 만들게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면 총 위험도 감소한다. OX? 5.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 만큼 총 위험도 감소한다. OX? 5.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 OX? X. 됐죠? 자,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포트폴리오 구성 1번,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 2번인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도 잘해야 돼요.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했는가 봐봐요. 전자회사 주식을 3개를 샀어요. A전자, B전자, C전자, 전자회사 주식 3개 샀어요. 이 경우하고 A전자 주식, B건설회사 주식, 뭐 제약회사 주식 이렇게 3개. 그러면 같은 전자회사 주식을 사버리면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사야 돼. 그래야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한 거라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2번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매우 잘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매우 잘하면 요 비체계점이 0이 돼버려. 0이 된다고 이렇게. 그 비체계점이 0이 되는 경우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엄청나게 잘한 건데 그래도 체계적으로는 3으로 살아있어요. 이때 총위험은 몇입니까? 3이 되는 거야. 그럼 요 2번 케이스를 지문 만들어 볼게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점이 0이 되면 그러면 총위험도 0이 된다. X. 총위험은 절대로 0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체계적 위험 감소라 나오면 틀린 말이 되고 총위험이 감소는 옳은 말이야. 등이 0까지 감소는 틀린 말이 된다고. 자,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모든 위험이 감소한다. 그럼 뭘까 있을까? X요. 모든 위험 감소하는 게 아니죠.
요 비체계지원만 감소하는 거죠. 체계지원은 감소하지 않으니까. 그동안 포트폴리오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을 저기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거. 그러면 이제 거기 필기노트 가운데 있는 거요. 이제 우리 책은 박스는 안 써놨지만 73쪽이 가운데 포트폴리오 구성, 분산 투자를 통해서 거기 OX라고 나왔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요. 포트폴리오 구성, 분산 투자를 통해서 1번 비체계점 감소 OX, O, 비체계 0까지 감소하는 경우 있다고 그랬습니다. OX, O, 체계점 감소 X, 체계점 0까지 감소 말도 안 돼 X, 총위험 감소 O, 총위험 0까지 감소 X, 4번 모든 감소 X, 5번 OX,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이게 체계주기이야. 여기 체계점. 그러면 체계점 감소라고 나온 거지. 뭘까 있을까? X. 여기 5번하고 동그라미 5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같은 말이야. 됐지요? 여기까지가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동안 시험은 가장 많이 나왔던 거야.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어떻게 출제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쉬었다 합시다. 눈빛 안 좋아지네. 오늘 네 글자 뭐였습니까? 기하요사. 그거라도. 이렇게 했다고 어떤 학원에서 어느 분이 원장님한테 말해가지고 개론 선생님은 뺀질거려서 못 쓰겠다고. 실제로 그랬다, 실제로. 그래서 그 원장님이 자네 수업할 때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글자, 네 박자 하지 말고 그냥 수업만 하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수업만 하고 있어. 그래서 좋은 점은 빨리 끝나. 네 박자 말 안 하니까. 빨리. 1번. 제가 뺀질거린 겁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뺀질거리는 말 처음 들어봤네. 그래서 속으로 미안합니다. 또 연 선생님은 오래 살다 보니까 아마 그분이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무슨 말에 대해서. 자, 1번. 포트폴리오 분산도를 통해서 비체계점과 체계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 OX, X입니다. 여기 이제 20회 때 나왔는데 사실은 32회 때 작년에도 나왔어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다고 이거. X. 2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인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 가능하다. OX, X. 3번하고 4번 봐봐요. 3번하고 4번은 글씨 딱 하나 차이입니다. B자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4번이 27회 때, 3번이 29회 때야. 그럼 2년 차이를 냈는데 출제자가 B자를 넣었다 뺐다 해버린 거야. 그럼 4번부터 봐요. 개별 부동산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은 여기까지 보고 O입니까 X입니까? X예요. 개별 부동산 특성으로 인한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 아니에요. 비체계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 난 틀렸다 하면 돼. 근데 그걸 놓쳤으면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OX, X예요. X. 됐죠? 체계적인 감소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다 B자를 붙여주면 올까 X일까? 오죠. B자 붙여주면 개별 부동산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그럼 O입니까 X입니까? O죠. 요 B자 붙여준 게 요 3번이야. 29회 때.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 비체계점 B를 붙여줬잖아요. 맞죠? 그럼 O입니까 X입니까? O. 이렇게. 자, 5번 지문 갑시다. 5번 지문.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임이 줄어나갈 수 있으면 OX. X. 체계적임 감소란 말은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B자를 붙여주면 B자를 붙여주면 O가 있을까? O가 되는 거야. 자, B자 빼고 원래 지문으로 갑시다.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OX, X. 오른말로 고치려면 B자 넣어주면 오른말 되는 거야. 됐나요? 예. 자, 고생하셨어요. 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죠.